되었던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 혁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새로운 4차 산업에 대비한 미래 학교의 공간을 구성하는 내용들일 거고, 또 우리가 학생들의 쉼과 삶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린 학교입니다. 그린 학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문제로 발생되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학교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은 우리가 1780년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때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한 275ppm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400ppm을 넘어갔죠. 한 120ppm이 증가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온도도 거의 0.5도 정도 올랐고, 그 인상된 올라간 온도가 우리는 바로 빙하를 녹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주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그린 학교라는 개념은 저탄소, 즉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그런 총체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스마트 교실입니다. 미래학교 하지만은 과연 그 미래학교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정보기기를 활용한 그런 스마트 기반을 가진 교실들, 즉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과 간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VR을 통해서 또 가상체험을 해서 경험을 확대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정보를 새로 가져오는, 세계의 모든 무수한 정보를 가져오는 이러한 사업, 이러한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정으로서 스마트 교실이 요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이 바로 이제 학시시설 복합화입니다. 우리가 SOC 사업을 학교와 함께하는 내용들은 뭐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SOC 사업의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개념을 본다면은 우리 학교 시설도 많은 시설들이 사실 이용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365일 중에 실제로 활용한 날짜 수는 185일, 그 중에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이런 우리 공간 이용률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또 갈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평생 교육을 또 받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모두 학원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공적 역할이 좀 확대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학교시설 복합화가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공공복지 사업도 하나의 학교 그 개축을 통해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18조 5천억, 5개 년이죠. 1년에 3조 7천억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전체 건물의 약 20%만 해당이 됩니다. 18조 5천억, 18조 5천억이면은 전체 40년 넘은 거에 20%만 해당이 되고, 4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20%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35%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18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치지만은 우리 사업 대상으로 보면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41년 된 건물이 모두 개축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한 67조 정도, 그리고 그 이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또 해당되는 건물이 40년 넘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또 30조, 전체적으로 한 100조 정도가 10년 내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100조가 어떻게 학교에 필요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개축을 거의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매년 4조 정도 투자해서 개축을 해야 될 사업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현재 한 10년 동안은 100조 정도 투입해야 우리 노후 학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 시사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동별, 즉 학교당 4,000평방미터 내에 그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전체 한 10,000평방미터를 갖고 있고 그 중에 서너 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 또는 두 동만 개축을 하게 되어 있죠. 즉 이렇게 단위 건물로 한정돼서 했을 경우에는 건물 간의 유기적 연계가 사실은 거의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단위 공간의 혁신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부족 교실에 대한 반영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미래 학교하고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또 아이들한테 체육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삶과 휴식이 있는 이런 공간을 제안하면서 그러한 공간들은 전혀 없이 현재의 면적 기준으로 교실과 복도만 있는 개념으로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건물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리모델링을 신축 건물에 60에서 70% 투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60에서 70%는 2년 전에 신축비랑 거의 같은데 이 비용을 리모델링 해도 기능상 또 구조의 한계상 내구 연수는 거의 15년에서 2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이 리모델링을 7, 80%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전체를 보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40년 넘은 건물의 35%만 개선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30년 이후가 40년이 넘으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현재의 정책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 40년 건물을 무조건 개축하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해서 전체적인 공간 혁신의 방향이 우리 그린 스마트 스쿨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위 건물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 공간인 즉을 다시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공간혁신 심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약 7천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앞서 얘기했던 지역사회 복합화는 단 한 건도 제시된 적이 없었고 또 공간혁신도 사실은 거의 없는 개축, 기존의 교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공간 배치도 학점제나 이런 공간 연계성에 필요한 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전 시도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 많은 18조 5천억이라는 재정이 사실은 좀 낭비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리모델링 투자도 내구 연수가 15년, 20년이라면 거기에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영역 단위 사업비라든지 또는 뭐 일부의 꿈나무 교실 같이 단위 교실 사업들, 또 환경 개선의 창호 교체, 성면 교체 등 이런 사업들은 통합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교 내에서 건물 간의 격차, 학교와 학교 사이의 격차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평생교육으로 전하는 계기가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의 하나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미래 학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상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입니다. 많은 지식,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에 사실은 많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가공하고 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경험들, 특히 교실 밖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미래에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실생활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지식을 얻은 것이 사회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단순히 입시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으로 좀 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교과 중심의 교육이 좀 더 타교과와 융합된 교과로서 미래에 활용이 가능한, 사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융합교육 중심으로 전달이 좀 그 교육의 방향이 좀 더 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발표 능력이라든지 퍼포먼스라는 이런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체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공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또 새로운 교실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협력 교육입니다. 상호 교감을 통한 학생과 학생 간의, 학생과 교사 간의 협력 교육, 교감을 통한 협력 교육, 즉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토론 수업 등이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체능들이 활성화돼서 이러한 그 방과 후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그런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간들이,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개념들이 우리 미래 교육의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또 선택교육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중학교의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 단계부터 서서히 융합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계해서 중고등학교로 갈 때 우리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교육 과정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학점제, 이 정권의 정책으로 끝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그런 선택교육 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생활환경입니다. 소통과 교류가 필요한, 서로 공감이 가능한, 즉 우리 사회적 교류 공간이 우리 학교에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공간들, 즉 우리는 교실 밖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침실만 있고 거실이 없다면 가족 간의 교류는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침실은 사적 공간이죠. 자, 학급 교실이 있고 그 위에 통로만 있다면 학급 간의 학생들의 교류는 이루어지는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일선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좀 더 크게 해서 거실처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가는 화장실. 이제는 그러한 거실들이 교실 앞에 있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죠. 공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자율학습, 동아리라든지 또 스터디룸이라든지 하는 이런 실들이 또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의 사회성과 그리고 그룹을 조사해 보면은 많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성에 맞는 공간 환경들, 친구 영역에 맞는 그런 놀이 공간, 활동 공간, 휴식 공간, 외부 공간이 재구성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초, 중, 고의 발달 단계별로 맞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학생들의 이제 중학교 사춘기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까지 내려오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이제 사회성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학년에서는 바로 인성교육과 협력, 놀이 수업, 그리고 감성, 이런 공간, 이런 환경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교과 중심의 도입기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체험교육 환경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가면은 이제부터는 교과 중심 교육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교과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 교육을 얘기하고 학생들의 문화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과 중심의 교과 교실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수업 방법이 가능한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와 교육 환경들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고, 교수학습 시간도 이제는 45분이라는, 중학교를 예를 들면 45분이라는 시간에 과연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업을 위해서는 강의와 또 컴퓨터 활용 수업, 발표, 이런 수업들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 우리가 70분이라든지 아니면 블록 타임제라는 시간들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과 교재의 핵심은 또 이동 동선의 단축이고 또 중심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 공간은 광장이고, 그 광장은 모이고 학생들이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장소로 학교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볼 수가 미래교육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진로 교육이 활성화돼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는 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받았다면 고등학교에서 자기 선택을 통해서 선택교육 과정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한 자를 보면은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당히 헤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충실한 진로 그리고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선택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대학은 확실한 자기 영역을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오히려 지금 교육의 어떤 혁신의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에서 적어도 공간이 20에서 30%는 확대돼야 됩니다. 현재처럼 현재의 공간에서 학점제를 운영한다면 현재의 학급 단위 수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학급제가 아니죠. 또 쉬는 시간 10분에 학생들이 이동하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히 5년, 6년, 10년 가면은 현재의 학점제는 분명히 저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또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런 학점제의 다양한 교과 개설이 가능한 그런 환경들이 고등학교 발달 단계별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학교 그린 스마트 사업의 공간 구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저학년, 중학년 어느 학교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못 나가게 합니다. 선생님이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 사고는 선생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실을 좀 첨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휴식 공간이 바로 학교의 중심 공간에 있는 광장에 모여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광장에는 계단도 있어서 쉴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인 스터디룸이 있을 수 있고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 연결되어 있고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공간이 바로 광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학교에는 중심이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례인데요. 이제 핀란드에 있는 하나의 핀란드에는 학교 재배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작은 학교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이제 그 적정 규모, 즉 한 7, 800명의 8, 900명의 이런 학교들을 만들면서 하나의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을 중심으로 각 학교 영역이 연결되어 있고, 특히 스포츠 시설이나 도서관은 지역의 성인 학습센터로 해서 개방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듯이, 저도 이런 이 광장의 중심으로 하는 배치 개념이 우리 미래학교의 공공구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에서는 20년, 40년, 60년, 80년을 내구 연수로, 새로 지은 건물의 내구 연수로 본다면 그 패러다임을 어느 단계를 볼 것이냐. 교육 과정에서 10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20년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적으로는 약 20년이 마감제의 그 보통 평균적인 그 전환 주기이기 때문에 저는 20년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고정 공간과 융통적 공간, 즉 융통적 공간은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각 교과는 고정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좀 공간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핀란드의 그 평면도 사례 잠시 이렇게 좀 띄워봤습니다. 중심광장 또는 마을길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보는 학교를 보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교과 학습의 교수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많은 환경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융합교육으로서 해당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또 표현력이 가능한 이제 연극 드라마실, 동아리실, 무용실, 첨단 우리 AI 교육실이라든지 또 교과 간 융합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현재 안 돼 있는 것이죠. 또 발달 단계별 이런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그런 스마트 교육 환경도 우리가 두 번째 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교육 환경인데 여기서 사실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실을 100% 해가지고는 많은 낭비성이 있습니다. 이미 교과 시제 할 때 초기에 그 많은 투자가 실제로 활용된 것은 5, 6년 지나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는 투자할 것을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죠. 이제 이 환경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 지구인이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의 직렬과 관계없습니다. 업무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관여해야 되는 그런 지속가능한 환경 쪽으로 즉 우리가 태양광과 지열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환경을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정책이죠. 그거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이죠. 즉 건물을 예를 들면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자체의 재료 자체가 폐기 시에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재료부터 또 공간 구조를 그대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 즉 기능의 이전 사용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이제는 좀 더 지금 현재 방식에서 실내 공기, 미세먼지까지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튜브형 지열 시스템 이건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도가 좀 개발해서 실내 미세먼지 문제와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개념들 그리고 우리는 재활용을 다단계 활용 최고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최후의 폐기 시에는 마지막에는 재질의 재활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측면까지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제로의 환경을 목표로 하는 개념까지도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구조물의 생애 활용을 위해서 배치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학교의 기능이 즉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으로 학생이 줄어들었을 때 한 개의 건물을 다시 지역의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 많은 재료의 낭비라든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과 학교와 함께 상생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우리 학교가 되는 사업으로 전체 큰 틀에서 우리 그린 스마트 스쿨의 개념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시설 복합화 참 안타깝습니다. 벌써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7천억을 투자할 때 단 한 건도 이러한 개념이 제기가 안 됐다는 것은 안타깝고 앞으로 18조 5천억에 과연 몇 건이나 이런 것이 사업이 들어올까? 또 한 번 건물이 들어가면 80년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이 초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시설 복합화, 즉 학생이 지역사회의 공간과 그다음에 주민과 교류를 통해서 오는 삶의 지식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이런 지역사회 연계 시설 복합화가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동 문제와 노인 문제는 저는 학교가 거의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년, 20년 가면은 우리 사회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우리 고려시대의 고려정처럼 어디로 멀리 방 안에 있어야 되는 또 어디 멀리 떨어져야 되는 바로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있는 마을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이런 고령화 사회의 학교시설 복합화의 한 축으로 들어오기를 저는 좀 희망을 합니다. 바로 노인 문제, 노인의 평생교육을 학교에 설치한 사례고 그 학교에 그 노인 시설의 학생들이 봉사 기회를 갖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또 지역의 공공도서관, 공공주차장, 공공녹지 공간 모두 학교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지었던 서울 금호초 복합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재배치 사례를 간단하게 몇 개의 사례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배치, 중심 공간을 두고 초등학교라면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개방이 가능한 특별교실도 또 통째로 쓸 수 있는 주차장과 식당, 체육관 등이 광장을 중심으로 연계돼서 하는 배치 방안들입니다. 이 배치, 이 광장에서는 체험과 학생들이 휴식, 체험, 각종 체험들과 그리고 독서, 그리고 교류, 그리고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장이 저는 이 미래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중심의 자리를 잡고 각 교과가 연결되고 또 하나의 건물동은 적어도 지구민과 방과 후에 개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연계가 되는 배치 개념이 앞으로 미래학교의 기본적인 컨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노후된 학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현재의 그 표준적인 배치인데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된 배치입니다. 한 30년 이렇게. 이런 건물을 건물 단위로 리모델링하거나 건물 단위로 개축한다면 공간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은 이 돈을 투자하고 20년 뒤에 또 다른 이 똑같은 돈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미래학교의 전체적인 학교를 다 개선하기는 너무 역부족이죠. 그래서 우측의 개념은 그 개축비와 리모델링을 합해서 우측에 광장, 필요한 교실을 짓고 일부 개축이죠. 일부 교실은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15년, 20년을 뒤에 철거하는 것 전제로 저비용 리모델링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시된 것은 70% 신축비의 70%를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0%를 투자해도 수명은 20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능상이나 내구년 수로, 구조적 내구년 수로 봤을 때. 그런데 30%를 투자해도 이 웬만한 마감은 다 교류와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의 이 40년 된 건물은 보통 5년 이내에 20억에서 30억 투자했던 건물입니다. 상호 교체 웬만하면 다 됐고 바닥 교체 웬만하면 다 됐습니다. 이걸 또 뜯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거기에 20, 30%의 투자, 즉 한 교실당 뭐 2천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매우 또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천만 원에서 약 8천만 원을 투자하는 이 리모델링은 좀 더 이렇게 그 20년이라는 내구년 수에서 맞춰서 한다라면은 이 새로운 같은 재정을 투자했을 때 이미 중축 수요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간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년 뒤에도 이미 개축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개축 수요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좌측에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거와 우측에 제한된 방식대로 하는 경우라면은 아마 그 예산에 거의 뭐 반 이상 저는 차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한 예산이죠. 우리 매우 신중하게 우리 학교의 이 배치 계획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2단계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하고 20년 지나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20년 노후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방법입니다. 이 광장은 그대로 두는 것이죠. 개축 대상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그 초기부터 공간 혁신이 일어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방안을 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의 방식은 대책이 없는 건물입니다. 중학교의 교과 실제에서 거의 실현 불가능한, 그러나 이렇게 중심 공간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기능상 20년, 30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연계와 또 필요한
미래에 필요한 그런 교과 교실들이 모두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단순 개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기능을 향상하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단계에 노후됐을 때 다시 또 그 중심 공간에 의해서 일부 건물을 또 건물 개축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우리가 중복 투자 없이 공간 혁신을 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결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미래학교는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단위 건물 중심의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손실은 물론이고 미래 학교로서의 교육적 공간 혁신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시도가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체적인 종합계획과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미래 학교로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생, 특히 중고등학교는 학생 이동 특성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교육 정책, 교과 교실 정책과 학점제 운영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단계별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로서는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5개년에 18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제가 보니까 1년당 3조 7천억이죠. 저는 적정한 수준이 1년에 6조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세워서 대신 우리 시도나 학교도 이제 공간 혁신을 통해서 그 공간을 주민과 함께하고 방과 후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효율성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스크린 스마트 스쿨이 좀 더 정책적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 중심의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저희가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우리 줌에 여러 선생님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들으시면서 질문도 괜찮고요. 또는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같이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시는 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김세진이라고 하고요.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계획이 대상이 40년 된 학교라면 1970년대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좁아요. 되게 좁고, 그리고 지금 이 계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실을 확장하고 교사 내에 어떤 중심부를 만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이라는 개념보다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개축이라는 개념으로 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 인천에서 BTL 사업을 할 때 기존 운동장을 교사로 만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넓다면 기존 교사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운동장에 짓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운동장에 짓는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래형 학교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학교를 이제 어떤 지역사회에 연계시키는 그런 쪽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학교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게, 바꿔야 될 게 교장 선생님들의 책임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학교 교과 학습이 진행될 때는 교장 선생님의 책임, 그리고 평생교육이 시작하는 오후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책임으로 전환이 되어야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공간 혁신을 추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이제
설계자가 오거든요. 그 설계자가 오는데 그 학교에서 그 설계자와 함께 컨설팅을 받으면서 공간 혁신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들을 모아서 그런 공간 혁신 설계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면 기존의 그 어떤 그 쉬운 변화, 뭐 간단한 변화 이렇게 공간 혁신이 마무리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 혁신을 그 다른 4개 영역은 3개 영역 정도는 그 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 공간 혁신 같은 경우는 학교 중심이 되거든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기관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좀 더 받아서 함께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계인데 참 어려운 점이 우리가 그 개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운동장에다 지으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의 학교에 진입하는 접근성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우리가 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향이라고 내가 교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쪽이 예를 들면 녹지가 있고 또 아이들이 튀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인데 이제 뒤쪽 건물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 만약에 다시 재조성이 된다라면은 결국은 북쪽에 선생님들이 다 가 있어야 하고 학생들도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운동장에 짓는 거는 부분적으로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듈러 임시교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라는 것이 그냥 정문에서 한참 걸어가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장애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 필요하면은 도로에서 건물로 바로 진입하는 뭐 이런 개념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전체적인 건물 배치가 아니고 단위 건물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체육관이 저 운동장 건너에 가 있고 건물은 새로 이쪽에다 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체육관은 아이들 학급 교실에서 바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조사한 거를 예를 들면은 아마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제1순위가 체육관이 가까웠으면 좋겠답니다. 그럼에도 비어있는 저 운동장 끝에 체육관을 짓는 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육관을 또 우리 식당이나 주차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기존의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장 선생님들은 또 아주 싫어하시죠. 지금은 공사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뭐 무조건 어떤 좋은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요. 이렇게 개축 리모델링도 이렇게 7~80% 투자하는 리모델링은 전 개인적 반대군지만은 지금 이제 낙후된 건물이지만 내구 연수가 긴 거, 뭐 30년, 40년 된 거, 또 40년 됐다고 무조건 철거할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구조적 내구 연수는 한 60년 정도로 대략적으로 약간 과학적입니다. 그동안의 시공성이랑 6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기능과 이런 건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개축이 들어가야 되고 다만 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축하지 말고 필요한 곳만 개축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지역사회 연계 아까 교장 선생님이 제 운영에서 이제 어려움을 이건 맞습니다. 절대로 교장 선생님이 운영하라면 이 학교 시설 복합화 안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고 운영하라 또 안 됩니다. 제3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3기관 학교.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이제 핀란드의 오키마키라는 학교의 사례 보면은 거기 우리가 이제 학교를 방문했을 때 방문이 가능했던 것은 그 관리를 제3의 기관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즉 학교가 했다면 노입니다. 우리 방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제3의 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체계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설계자와 컨설팅 교사 학생 참여인데 사실은 이 학생 참여가 이 배치나 전체에서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경험이 없고 교육에 대해서 학생 중심이 저는 지금까지 이제 뭐라고 지내냐면 이 아까 발표했던 내용 중에 광장이라고 있죠.
이 광장은 학생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광장을 학생 참여형으로 하자. 교과 교실은 선생님이 해야 된다. 즉 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 공간 전체 구성은 배치를 이 기획가가 한 다음에 이 광장은 학생들이, 그다음에 교과 교실은 선생님이 참여하는. 제가 최근에 이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수업 45분에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강의부터 토론, 컴퓨터 활용 수업, 발표, 협력 수업이 가능한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도 늘어야 되고 공간도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과학실 안에서 이론 교육을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실험실이 있는 이 도면을 그려서 선택을 하려 했더니 대부분 그쪽에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혁신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교과 수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학생 참여를 전제로 한 그 공간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정리하고, 학생들은 광장에 뭐 계단으로 하겠다, 숨은 공간 만들겠다, 놀이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학생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기획은 이쪽에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기획자들이 하는 것이 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서광찬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말씀 들립니까?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저도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분처럼 학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린 스마트 이 교실 구축하는 거는 이후에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지금 집중이 돼 가지고 연구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공사라든지 그게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사 진행 그런 부분에도 물론 중요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학생이나 그 학교 현재에 있는 그런 부분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는 컨테이너 교실을 갖다 두고 화장실도 밖에 만들고 이래 하는데, 생일 앞두고 나중에 잘못을 하고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완성된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온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당장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세심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장선생님 그 책임 부분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 단순히 교장선생님 책임 부분을 어떻게 강경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누가 관여를 하고 하는,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학교 지원 시스템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로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다 부서가 다 다른 기관, 자기 상급 기관, 자기 하급 기관에서 다 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각자. 그러니까 교육부는 문제 얘기를 하면 그건 시도가 알아서 다 하면 된다라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이건 교육부가 행정적으로 면적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이거는 좀 본청에서 틀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 학교는 이 규정이 이렇게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아니면 안 돼요.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소속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전기획가가 하면 되는데, 참 대단히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사전기획과를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이거는 우리 시설 파트에서 그냥 모든 설계는 설계 사무실에서 다 한다라는 개념으로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교수나 설계 사무실이 교육 기능이나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컨설팅에 나온 이 건축사든지 뭐 이런 말 하면 좀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육 쪽의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게 이제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거기가 전문가니까 거기서 제안하라 그러고 서로 지금 삥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각자 남을 지금 미루는 체계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내 책임을 최대한도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좀 더 역할을 부여한다면 시도교육청 지금 미래교육 쪽에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가 돼서 책임지고 사실 한 달에도 좀 괜찮죠. 그쪽에서라도. 근데 현재 그런 점은 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이 관리 이 제3의 시스템은 제3자 관리 시스템은 사실 기관이 설립해야 됩니다. 기관이 그런 유지 관리하는 작은 유지하는 우리 교육청 내 기관도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공익 법인들이 양성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쪽에 우리 많은 여기 혹시 사무관님들이나 또 교육에 계신 분들이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그 논문이라든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에 있는 그 이음터의 복합시설 운영 체계도 화성시에서 만든 재단이죠. 교육장학재단입니다. 그런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서울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수영장부터 거기 운영하는 기관도 거기 서울시 성동구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다만 작은 운영 체계는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학교도서관이라든지 학교도서관이나 회의실 몇 개 체육관 이 정도라면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그 학부모나 주민이 좀 봉사하는 개념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는 운영 시스템이 오기에는 너무 규모가 참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숙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이 학교 시설 복합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례로 치면은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생긴 서울의 금호초등학교, 그것도 언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00년 초에 다 개관한 건데요. 뭐 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 쓰는 땅을 하고 도로까지 합해서 거기다가 빌딩을 7층짜리 빌딩을 져서 층으로 나눠 쓰는 사례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영장부터 주차장, 뭐 아동, 뭐 돌봄, 어린이집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금호초등학교는 처음으로 했던 건데 예를 들면은 수영장과 그때 수영장과 체육관은 우리 없었을 때 그걸 지어주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지하로 했기 때문에 모든 차가 학교에는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이 이제 그 동탄의 이음터입니다. 화성에 여기는 주로 메이커 스페이스와 도서관 또 주민의 그런 가정 요리 또 생활과 밀착된 이런 것들이 동탄의 이음터 학교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서울에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추진했던 건데 학교 도서관을 다 개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그래서 한 240개가 이제 개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5천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0억을 학교당 5천만 원씩 줘서 사서직 2명이 와서 공휴일 방과 후에 개방하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체계 이제 여러 가지 있고요. 일본에 한 20개 정도 학교 폐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시사점이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창업 카페가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 창업 카페가 들어오면은 구청에서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을 매일 돌아가면서 파견을 시킵니다. 상담을 시키죠. 자, 그러면 학교가 그런 게 같이 있다라면은 아이들의 진로 교육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매일 다양하게 오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앉아서 진로 교육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런 사례들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사례 그래서 너무 지금 한정적으로 체육관 수영장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만들어서 또 아동 문제입니다. 아동 통합 돌봄을 센터를 저는 학교에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저는 상당한 비중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저녁 돌봄까지 가능한 그래서 의무적으로 아동 돌봄이 그 학교가 안전하고 또 통합 언니들 자매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노인 문제입니다. 이 노인 문제 지금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보면 반드시 어딘가는 노인의 머물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기관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안 쓰는 공간 5층이죠. 6층. 출입구를 달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학부모 대상으로 노인 시설을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전부들 하면서 95%가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노인이 왜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고 설명을 했더니만 그리고 나중에 그 설문지를 받았더니만 95%가 찬성을 했습니다. 즉 얼마든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의 희생이 좀 따르게 됩니다. 제가 금호초등학교 할 때는 저만 60번을 만났고 우리 담당자는 120번을 만났습니다. 초기에 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10번, 20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은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는 학교 교육 활동에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함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또 이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가능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아까도 했어서 제가 그거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개축하는 데는 구도심이거든요. 근데 구도심을 보면은 예전 과거 우리 신도시 일기 보면은 학생 수가 50%로 줄어드는데 딱 17년 걸렸습니다. 평균. 근데 그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르는데 서울도 마곡동에 가면은 100명짜리 학교가 있고 그 150m 거리에 또 170명짜리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 단지 내에 보니까 학교가 3개를 없애도 됩니다. 제가 아는 또 몇 군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서울에 또 난곡동도 중학교가 있는데 2개쯤 없어져도 되는데 개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아예 학교 재배치를 먼저 하고 그 학교 재배치를 먼저 해서 통합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던 폐교된 학교에 다시 그 건축을 하는 방안들 그래서 제안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통폐합이라는 것은 현재 우선 각 시도 교육감님들의 생각이 전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혀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합해도 30학급밖에 안 되는데 서울이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아까 그 문제는 사실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듈라 건축으로 그 공사장하고 좀 떨어져서 먼저 짓는 건데 문제는 한 교실 그 공사 기간만 임대에 쓰는 데만 6천에서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6천만 원, 8천만 원이 그 1년 반 동안 학생들한테 빌려주고 솔료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20교실을 주면은 한 16억이 날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 16억을 사실은 어떻게 잘 배치하면 16억 원어치 아이들한테 공간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모듈러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듈러는 공장에서 한 6개월 동안 만들고 설치는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공간적 특성이 전체가 안 되고 일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한다라면 좀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음과 안전 문제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교장 선생님께서 상당수의 교장 선생님들이 내 임기 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십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진행이 이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만 해달라.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근데 우리 이제 그 행정과 행정기획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설득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질문, 그러면 유미정 선생님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부산의 유미정입니다. 저도 학교 공간 혁신은 미래 학생들의 어떤 그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기존에 우리가 공장식 학교 건물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는 공장식 건물의 어떤 룰 안에서 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대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때의 그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현 시점에 학교 공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제가 좀 역으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공장식 어떤 건물이라는 어떤 비판 아래에 있는 건물 안에서 민주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는가, 소통이나 토론 수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공간 혁신을 통해서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학교 공간 혁신을 하면서 학교 안에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런데 만약 평생교육이 학교 안 내부로 들어왔을 때에 그 학교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을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돌봄만 봐도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자라고 해서 그거는 자치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교육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을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학교 그린 스마트라든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하게 평생 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공간 혁신은 이제 필요한가 교육을 위해서 앞서서 쭉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죠. 우리 강의식 교육이 한다면 현재 교실도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위 교실로는 지금 현재의 교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위 교실 그런데 이제 아까 다양한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체험이고 경험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지금 기존의 교실과 복도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좀 수업 시간에만 교육이다라는 관점이라면은 그냥 교실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수업 이외에 교실 이외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미국의 SJA 학교, 세인트 존스 베리 스쿨이라는 지금 제주 SJA 학교의 이제 모격격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제 심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교 심의를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학생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한테 왜 LA에서 굳이 먼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학교가 방과 후 동아리 활성화가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라고 판단해서 비행기 4시간으로 왔다고 합니다. 또 진로 교육에 있어서 어디서 언제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느냐. 본인은 이미 고등학생인데 진로가 선택된 겁니다. 방향이. 그랬더니 중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서 진로를
자기는 친구들과 같이 공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 그 하버드대나 이렇게 그 미국의 3대 대학의 학생들한테 그 진로에 설정 그 조사를 했더니만 80%가 교실이 아닌 교실 밖에서 얻은 지식과 교류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보충 거기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교실은 교실 단위와 복도로 의해서 복도엔 의미가 없고 교실만이 지식이다, 교실만이 학습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또 다양한 그 새로운 교실들, 융합교육이라든지 아까 실험과 교육이 연계된 이런 교육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간의 연계성, 즉 중등학교에서 이동 시간이 10분 동안에 학생들은 이동하다 끝나버립니다. 휴식이 없는 삶이죠. 또 이동하다가 학생들끼리 만났을 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공간이 이제 매우 부족한 것이죠. 자, 건물의 일부 공간은 체육장 하나만 있습니다. 생태 공간, 아이들이 휴식, 산책도 하고 싶고, 또 학생들 중에는 사회성 그룹으로 한 10명, 15명이 축구도 하고 싶고, 다양한 그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평생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의 관리,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관리 체계가 이거는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과 후에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지 않고 학교하고 완전히 단절된, 좀 구분이 된,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사례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들어가지만은 방과 후에는 다 외부에서 그냥 들어갑니다. 도서관하고 이 학교는 다 막혀 있죠. 그냥 체육관만 개방하고 도서관만 개방하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 중앙광장에 이벤트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의 그 제3의 관리 기관이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 운영을 이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의 건물동이 방과 후에는 완전히 차단돼서 외부에서만 개방이 되고 이 공간에 제3의 기관이 운영하는 체계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개방이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공간 혁신이 안 되면은 지금의 우리 교육은 현재의 방식에서 크게 그냥 칠판 놓고 이런 환경에서 하는 거 이외에는 벗어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세진 선생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현장에서 그 공간 혁신을 할 때 이제 그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이제 상당히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공간 혁신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도에서 그 설계비를 낼 때는 그 총 공사비에 이제 실시 설계비 5.6%이 정도 하게 되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그 공간 혁신은 그거에 한 5배 이상의 그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 협회 쪽에서 그 진행을 조력자로서의 그 역할, 그 디자인 컨설팅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한계는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업체들의 그 설계자 그 정도의 그 역할밖에는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큰 그 영향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 그 현장에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건축사 업으로 하고 있는 여기는 비용이 좀 비쌉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 시간당, 예를 들면 좀 우습게지만은 우리가 연구를 하면 최저인건비의 한 3분의 1이나 5분의 1도 못 받거든요. 근데 건축사들은 저도 건축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만은 근데 건축사가 영업하는 데에서 받으면 아마 시간당 단가로 치면 제가 하는 거에 한 10배 이상은 돼야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사실 이 그림을 그리는 거고 마감재 이런 교육적 가치를 이렇게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교육부나 위에 지침에 따르기보다도 현실적인 어디 역량의 시간과 지금 이런 배치, 교육 철학, 교육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교육 과정 운영, 교수 학습 방법. 근데 이런 비중은 지금 굉장히 작아요. 작고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이제 설계 사무실에 건축사에 이렇게 협회에다가 하는데 그분들은 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라고 또 그럽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도 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좀 안 맞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제가 동의를 하고 그거는 스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 하나를 전달해 드리고 오늘 포럼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함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학교의 천장 성면 택습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이 공사와 병행해서 냉난방기와 조명 공사도 같이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시설 복합화까지 또 추진하게 된다면 예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그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치고 선생님들께서 학생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먼저 그 귀한 말씀을 해주신 이재림 교수님께 박수를 크게 보내드리고 네.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4월 28일 수요일 오전과 6월 2일 수요일 오후에 두 차례 포럼을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두 차례 포럼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생회를 구성해 주시면 학생회 대표님들과 협의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주제와 강사를 잘 모셔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이 학기에도 또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 마이크를 학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림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영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태프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하나의 장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